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 부모님 밑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자란 30대입니다.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었는데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혹여나 제가 귀가 잘 안 들릴까 걱정하셨지만, 저는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생활이 조금 더 힘들어지긴 했지만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셨죠. 가장 걱정하셨던 거라면 아무래도 제 앞날이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니 혼사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엄마의 건강과는 다르게 저의 상황을 모두 이해해주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희 집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했죠. 당연히 시모께서는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는데 처음 인사를 가던 날 시모는 방에서도 나와보지 않으셨고 겨우 남편 손에 이끌려서 거실로 나오시긴 했지만 끝내 저에게 모진 말만 하셨죠. 내가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도 이해해 주려고 했어. 아니 홀어머니 외동딸이라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해도 속은 상하지만 그럴 수 있지. 여자의 잘못은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뭐? 부모한테서 장애가 있다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애가 멀쩡할 거라는 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니? 너한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애라도 태어나서 귀가 안 들리면 그럼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실 거라는 거 저도 이해해요. 저였어도 당연히 신체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셨던 게 아니라 사고로 장애가 생기신 거예요. 혹시라도 손주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까 고민하셨다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시끄러워. 나는 절대로 이 결혼 찬성 못한다. 알았니? 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 없지. 우리 아들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당장 헤어져. 어디서 감히 귀한 우리 아들을 넘보니? 네가 우리 아들 바짓가랑이 붙들어 매고 있으니까 얘가 못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니?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어떤 엄마가 장애 있는 부모 자식한테 장가 보냈는지.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양심 없는 네가 그만둬. 엄마, 왜 그래? 한 번만 얘기라도 들어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왜 자꾸 사람은 안 보고 다른 것만 보고 있어? 엄마, 내가 정말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야. 나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하면 앞으로 평생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저 애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막상 헤어지면 더 좋은 여자 나타나서 싹 다 잊어버릴 텐데. 우리 아들, 나 절대 너한테 장가 안 보낼 거니까 헤어졌다는 얘기할 거 아니면 다시는 우리 집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말어. 알았니? 시모의 반대는 1년 동안 계속되었고 아무리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시모는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으셨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도 아니다 싶어 저는 남편에게 헤어짐을 고하였고 모든 연락도 다 차단하고 만나지 않았는데 며칠 뒤 엄마가 집으로 빨리 오라며 메시지를 보낸 걸 보고선 집에 가보게 되었어요. 가보니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마 집 이곳저곳을 고쳐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우리 헤어졌어. 이제 남인데 왜 우리 집 와서 이러고 있냐고. 당장 가.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잖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다시 만날 순 없어. 이미 어머님께도 당신이랑 헤어졌다고 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짓 하지 마. 장모님 댁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 일이 바쁘다곤 하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많이 신경을 써야지. 와보고서는 깜짝 놀랐네. 오늘로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장 나가.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니까 빨리 가라고. 이제 우리 상관없는 사이잖아.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당신도 힘들어 했잖아.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난다고 정답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서로 지치는 일일 뿐이야. 왜 부딪혀 보지도 않고 벌써 그만둬? 난 엄마랑 안 봐도 상관없어. 당신이랑 어떻게든 결혼할 거니까.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 당신이랑 꼭 결혼할 거라고. 당신이랑 안 하면 난 평생 다른 사람이랑 결혼 안 할 거야. 엄마한테도 이렇게 말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싸우는 일은 그만하자. 우리가 왜 상관이 없는 사이야. 너는 내 부인이 될 거고, 어머님은 내 장모님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컸지만 현실을 생각했을 때에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어짐을 고했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을 각오로 집을 나왔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도 편하지가 않았어요. 아니, 상견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 들리지도 않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라고. 너희는 내 열통 터지는 일에 굳이 보려고 이런 자리 마련한 거니?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고 하니 내가 허락은 했다지만 귀도 안 들리는 양반 앞에 앉혀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참나. 뭐 이 모양이라도 보면서 말하는 거 알아들으시긴 하는 거니? 엄마, 그래도 양가 가족들 인사는 해야지. 어머님께는 지영이가 수화로 다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난감하게 그러지 마. 결혼하기로 허락했는데 왜 자꾸 사람 신경을 긁어대? 그만하고 좋은 마음으로 갖는 자리니까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거기다가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뭐라고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어차피 모를 거. 왜? 지영이가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 쟤는 어차피 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알잖아. 결혼 각오했으면 내가 이 정도는 말할 거라는 거 다짐은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하여튼 지영이 너도 네 엄마한테 똑똑히 쳤네. 난 절대 좋은 시어머니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결혼하는 이상 딸 고생할 거라는 거 각오해야 할 거라고.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막말을 퍼붓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나는 듯 했죠. 화가 나 엄마 손을 붙들고 나오려고 했지만 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렸어요. 사실 엄마는 당신이 귀가 잘 안 들리시니 제가 시집을 가는데 방해가 될 거라 평생 생각을 하셨고 심지어 아빠까지 돌아가신 상황에서 더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자고 하는 남자가 있을 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남편이 다정하게 잘해주는 걸 보고서는 시모도 잘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남편은 저희 집에 와서 서툰 수화로 엄마께 사과를 했어요.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둘만이라도 열심히 잘 살아보자 생각을 했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시모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이었죠. 원래부터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결혼 후 회사가 정리되면서 실직자 상태가 되었어요.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농촌에서 시모가 하시는 농사일을 같이 하기로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주말부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신랑은 농사일이 바쁠 때면 시댁에서 지내다가 한가할 때는 신혼집으로 오곤 했어요. 특히나 요즘은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작물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일이 많다 보니 남편은 홍보를 하는데 열을 올렸죠. 그러던 중 휴일에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갔는데 까칠하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희 엄마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사돈은 요새 몸은 좀 괜찮으시니? 복지관에 다니신다고 했지? 그래도 매일 가만히 앉아있는 곳 가는 것보다 좀 밖에서 신체 활동도 하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 하긴 귀가 안 들리시니 사돈 입장에서는 함부로 나가고 그러긴 힘들겠다. 그렇지? 아니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거기 다니는 복지관에 사람들 여기 오셔가지고 농장 체험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오, 엄마,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안 그래도 장모님 외출하고 싶어 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걱정돼서 혼자서는 잘 안 나가시게 했었거든. 여기라면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장모님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오셔서 농사 일도 좀 해보시고, 체험도 하고, 이참에 당신이 복지관에 한번 말해서 체험학습 같이 오자고 건의해봐. 비용이 따로 드는 건 아니니까. 아, 말씀해 주시는 건 너무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시니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넓은 곳에 엄마랑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안 들리시니까 걱정도 되고. 야야, 괜찮아. 어려운 거 하라고 할 건 아니고, 그냥 농작물 박스에 담아봐라. 이런 거 해보는 거지 뭐. 일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어때? 사실 내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돈이랑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실내에서만 있으면 좀 답답하고 그러시지 않겠어? 그래도 밖에 나오는 게 낫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장모님도 아내만 계시는 것보다 좀 밖에도 나오시고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차도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농장 안에서만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 거기다가 자연 속에서 운동도 되시니까 더 좋고,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장모님께 편안하게 여쭤봐. 저도 처음에는 남편과 시모의 제안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시내에서는 차도 많다 보니 마음껏 돌아다니기도 어려웠고 집에만 계시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너무 괜찮다면서 복지관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보셨죠. 시모에게 전달하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바로 준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정말 저를 가족으로서 받아주는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날 저도 휴가를 내서 같이 가게 되었답니다. 처음 저도 같이 간다는 말을 했을 때, 시모와 남편은 굳이 휴가를 내서 오지 않아도 된다면서 극구 말리더라고요. 아니, 아들이 가서 모시고 오면 되는데, 굳이 휴가 안 써도 된다니까. 괜히 그렇게 휴가 쓰면 회사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니? 혹시 내가 사돈한테 저번처럼 잘 못해줄까봐 걱정돼서 오는 거야? 아이고,
이제는 나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 이제 결혼도 했고 가족인데 사돈도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희 엄마 많이 신경 써주셔서 저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저번에 어머님이 그렇게 말을 꺼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엄마도 밖에 많이 나가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도 일하고 바쁘니까 밖에 같이 못 나가 드렸거든요. 이참에 좋은 나들이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래. 그렇게 한 번씩 밖에 나와야 사람이 활기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냥 너는 안 와도 돼. 휴가 오지 말고 어차피 아들 주말에 올라가니까 월요일에 내려오면서 사돈 모시고 오면 되니 네가 굳이 쉴 필요가 뭐가 있니? 그냥 걱정하지 마. 네가 오면 나도 신경 쓰이고 이래저래 불편하지 않겠어? 나도 사돈이랑 좀 친해지고 적응도 해야지. 다음에는 그럴게요. 이번에는 중간에서 수화 통역도 해드리고 그래야 좀 더 편하실 테니 제가 같이 내려갈게요, 어머님. 회사에도 이미 다 말을 꺼내놓아서 괜찮아요. 쉬어도 된다고 허락받고 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모는 왠지 내가 같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엄마와 엄마의 지인들을 모시고 시모와 남편이 하는 농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농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시모에게 여쭤봤는데 그냥 지역 신문사 기자라면서 동네 얘기를 쓴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근무를 하던 중에 문득 그때 촬영하던 것이 생각나 지역신문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던 게 바로 지역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시댁 농장이 장애인들도 고용하는 착한 기업이라고 나와 있었던 거죠. 여보, 당신 이거 신문기사 봤어? 내가 아까 링크 보내줬는데 이거 정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체험하러 간 거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낼 수가 있지? 엄마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청각장애 있는 것까지 다 나와 있고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우리말 우연히 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정정해서 뭐해. 어차피 작은 지역 신문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해도 그 신문 별로 보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쓰지 마. 그때 안 그래도 신문사에서 그냥 사진 좀 찍겠다고 하길래 놀랐는데 그렇게 기사가 올라갔구나. 전혀 몰랐어. 엄마한테도 말해드려야겠다.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떡하니 사진까지 올리고 좀 그렇다. 그렇지? 얼굴이야 자세히 안 나왔지만 솔직히 사실이 아닌 거라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괜찮겠지? 여기서는 어떻게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막 올릴 수가 있지? 정말 신기하네. 그러니까 나도 진짜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기사를 봤어? 이거 지역 신문이라서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기사 잘 못 볼 텐데. 당신 그때 촬영해서 기사까지 다 찾아본 거야? 나도 그때 촬영한 거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당신 그거 신경 많이 쓰였구나. 시댁 농장은 착한 기업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고 그 기사를 남편에게 보내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더라고요. 저는 정정 기사를 내거나 혹은 기사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죠. 그런데 그다음부터 시모와 남편의 행적이 묘하게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모가 말없이 제가 사는 지역으로 찾아왔고
뜬금없이 저희 엄마가 계시는 복지관으로 가자면서 저를 이끄셨어요. 시모는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도 보내시더라고요. 관장님께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관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을 꺼내 오셨어요. 시어머님께서 지방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아드님이랑 같이 하신다면서 저번에 지영씨 어머님이랑 다른 분들이랑 같이 거기 갔었다면서요? 안 그래도 다들 나들이 갔다 올 거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 사진 찍은 거 보여주시면서 엄청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나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참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실 줄이야. 어머님께서 여기로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오고 싶다고 하시던데 농사를 지으셔서 농산물 이런 것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저번처럼 복지관 사람들 다 같이 농장으로 초대해서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저한테도 복지관 사람들이 몇 명이냐, 다들 장애가 있으신 거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어요. 평소에도 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같이 이동해서 농장 체험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저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 보니 넓고 안전한 곳이라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아, 정말요? 어머님께서 여기 복지관 사람들도 다 같이 농장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와, 그건 저도 처음 들었네요. 생각보다 시어머니께서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모는 주기적으로 복지관을 찾아오셨고 평일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명의 복지관 사람들을 농장으로 데려가 체험을 시켜주는 듯 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도 생업이 바빠 그쪽으로는 신경 쓰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집에 온 날 본 메시지를 보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여러 번 신문기사를 담은 링크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링크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니 바로 시댁농장이 장애인 고용을 하면서 착한 기업 거기다가 꾸준히 장애인 봉사를 하는 사장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죠. 정 그 링크를 보고 너무나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농촌 체험으로 참가했던 다른 복지관 사람들의 얼굴이 그대로 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자기 말대로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하지 않았냐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남편도 그 말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여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 말대로만 하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 링크들은 다 뭔데? 여기 나온 사람들 엄마네 복지관 사람들 아니야? 왜 다 작업하고 있는 사진들이고 거기다가 장애인 고용 기업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사진이 그렇게 찍힌 것뿐이고 이 사람들을 고용한 걸로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농장에 조금 몸이 불편한 분들 고용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 근데 사진 찍히는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그냥 그 농촌 체험한 거 사진 보냈더니만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보내버렸네. 그래도 이거 지역신문이라서 많이 안 보니까 괜찮아.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당신 복지관 사람들 깨워서 농촌 체험 시켜준다고 말하고 일 시킨 건 아니겠지? 이거 기사 잘못된 거잖아. 당장 전화해서 기사 내리라고 해.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메시지 보내시는 건 도대체 뭔데?
이미 어머님이며 당신이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왜 남의 핸드폰을 뒤져? 당신 아무리 그래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의 핸드폰을 다 뒤지면 어떡해? 당신 진짜 어이없다. 내가 당신 핸드폰 내 마음대로 뒤지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 나 이건 정말 기분 나빠. 초점을 흐리고 화를 내는 남편의 말에 전 어처구니가 없었고, 전 남편에게 복지관에도 다 말할 거라며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기 전 상견례 자리에서도 봤던 그 싸늘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죠. 가진 거 없이 시집을 왔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라도 있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사업을 방해해? 그리고 네가 봤어? 네가 봐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들 일 시켰다고 그런 막말을 하는 거니? 안 그래도 내가 너 이럴까 봐서 말을 하지도 않았던 거야.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부풀려지는 것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업이 잘 되는 거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기다가 복지 간 사람들은 이런 거 사실도 모르고 사진도 찍힌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당장 이거 다 그만두세요. 참나. 그럼 너 매달 네 엄마 장애연금 80% 나한테 가지고 와. 네가 우리 사업 다 망쳐놓을 거면 책임도 네가 져야지. 안 그래도 결혼한다고 난리 부르스 칠 때부터 내가 꼴 보기 싫었는데 그나마 네 엄마 장애 때문에 좀 덕이라도 볼까 싶었더니만 그것마저 싫다고 하니 어쩌겠니? 그럼 돈으로라도 네가 보답을 해야지. 그걸 왜 어머님한테 드려요? 이거 범죄예요, 어머님. 어머님이며 남편이며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장애인을 고용해요? 다른 사람들 속인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치신 거면 정말 처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사기죄야? 엄연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 홍보한 거고, 그리고 애당초 사기라고 하면 내가 속여야 사기 아니니?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걸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거야? 정말로 그 사람들 와서 농사일 체험만 했지 본격적으로 일한 거 네가 봤어? 하루 와서 조금 일한 거 가지고 무슨 노동을 시켰네 어쩌고 하는 거 꼴싸놨고 받아주지도 않아. 그렇게 따지면 네가 사기친 거 아니니? 양심도 없지 가진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부모가 장애까지 있는 애가 뭐 하나 잘난 거 없어도 꾹 참고 받아줬더니만 그지 같은 네 엄마가 대체 뭘 해줬는데? 장애연금 가져오라며 시모는 화를 내다 결국 제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힘도 세고 덩치도 크셨던 시모에게 머리가 잡히고 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빠르게 다가오더니만 시모의 머리를 확 낚아챘는데 바로 복지관 관장님이셨죠. 그 곁에는 엄마도 함께 있었고 시모는 복지관 관장님을 보시고선 너무나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동안 봉사활동 한다는 핑계로 와서 사진만 잔뜩 찍어가지고 간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진들 당신들이 한다는 그 농장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온 것도 이번에 확인했고요. 그래 놓고서는 거짓말로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올려놓으셨어요? 아, 관장님, 그거 오해하신 거예요. 그냥 농장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홍보차 사진 찍고 그런 건데 제가 봉사도 하잖아요. 와서 복지관 사람들 말벗도 해주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좀만 너그러이 넘어가 주세요. 제가 오늘 그거 싹 다 드리고 정리할 테니까
제발 신고는 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그동안 농장에도 초대를 해주시고 봉사활동도 자주 와주셔서 관심이 있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셨네요. 악마도 이런 악마가 따로 없을 것 같네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만 시키시고 거기다가 거짓말로 직원이라며 기사도 내보내시고 그래 놓고서는 바른 말하는 며느리 머리채까지 잡으셨어요? 당황스러워하는 시모를 두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모는 현장에서 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도 노동시킨 죄로 시모와 남편을 고발했고 두 사람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서야 관장님은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그동안 지영씨 어머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부탁을 하셨어요. 복지관에 자주 안 오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일주일에 3-4번은 좋게 사이가 모시고 가셨어요. 하루 종일 농사일하다가 오신 것 같더라고요. 비가 와서 가지 않는 날이면 복지관에 오셔서도 피곤하신지 자꾸 주무시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가셨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엄마한테 여쭤봐도 별말을 안 하셨고 그냥 요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시다면서 제가 그럼 복지관을 잠깐 쉴까 물어봐도 그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복지관을 안 가시고 시댁 농장에 가신 거라고요? 그 사람들도 저한테 뭐라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엄마를 데리고 가서 농사일을 시킨 거예요?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하루는 쫓아가 봤는데 농장에서 혼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알고선 따님한테 말하겠다고 하니 절대 안 된다고 너무 절절히 부탁을 하셔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오늘 댁에 계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좋으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거기 다녀온 복지관 사람들도 계속 일 시켜서 힘들었다고 다들 안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엄마를 데리고 가서 그럴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어요. 어쩐지 엄마는 매일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네요. 어머님께서는 따님 걱정이 정말 많으셨어요. 자신 때문에 혹시라도 결혼이 깨질까봐 걱정도 많으셨고 결혼한다고 하셨을 때도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거든요. 이번에 이 일이 밝혀지면 딸이 상처를 많이 받을 거라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동안 저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모두 감당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렵게 결혼까지 성사가 되었는데 자신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 결혼 생활이 더 어두워질 거라 생각을 하신 거죠. 전 관장님의 말을 듣고서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저를 위해서 못해줄 게 없었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신경을 못 썼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모와 남편은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형량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랬는지 남편은 나중에서야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죠. 여보, 아니 지영아, 내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미쳤었나 봐.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러려고 그랬던 거는 아니었는데 엄마가 말한 대로 하다 보니까 홍보도 너무 잘 되고 농장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래서 작은 시골 마을이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밖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게 그 사람들한테도 좋을 거라고 해서.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거라고 생각해? 하루 종일 농사일도 안 해본 사람을 끌고 가서 내내 일만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주기를 했어, 뭘 했어. 그래 놓고서는 내가 그거 알고 나니까 네 엄마는 나한테 뭐라고 했니? 뭐? 장애연금을 가지고 오라고?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딴 말을 쏟아낼 수가 있어. 지영아, 진정해. 그래도 우리 엄마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잖아. 솔직히 엄마가 그때는 장모님한테도 잘해드리고 좋았잖아. 우리 사이도 그때만큼 좋았던 적 없었잖아. 사실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크게 봐.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이번에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처벌받으면 정말 우리 끝이야. 다시는 못 만나. 내가 미쳤다고 너랑 다시 만나겠니? 제정신이 아닌 이상 내가 너랑 만나겠냐고. 엄마한테 그렇게 해놓고서는 뻔뻔하다 뻔뻔해. 합의? 꿈도 꾸지 마. 처벌 다 받고 나서도 내가 당신네들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당신네들이 한 짓 다 밝힐 거니까 각오해. 전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엄마에게 죄송스러워해야 했는데 엄마는 모든 것이 본인의 잘못이라며 말씀을 하셨죠. 사실 저도 살면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부모님을 내가 오로지 혼자 돌봐야 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건 일찍 포기를 했었고 그런 상황에선 원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엄마는 어렵게 성사된 결혼이 본인으로 인해서 깨질까봐 두려워하셨고 어떻게든 버티고 계셨던 거였어요. 끝까지 당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는 엄마를 보며 전 아직도 너무나 철없는 아이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무한한 사랑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지금은 잠시 일을 그만두고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엄마와 국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으시니 여행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여행하는 내내 엄마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네요. 앞으로도 못했던 효도하면서 엄마와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체 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아직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인데요. 현재 남편과도 이혼을 해서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제일 힘들었던 건 시모와 신호였어요. 저에 대해 뭐가 그리 불만이 많던지 결혼도 어렵게 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제가 노력한다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고 정신 나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시댁 편을 들어줘서 결혼 초부터 부부관계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 전적으로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와 결혼을 했으면 일방적으로 자기 가족 편을 드는 게 아닌 최소한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해도 중립 입장에서 서로의 감정이 더 이상 격해지지 않게 좋게 풀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 놈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이혼 도장 쾅 하고 찍어버렸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서 저희 가족을 갑자기 불렀어요. 식사 초대를 하고 싶다면서
사돈끼리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면서 주말에 초대를 했는데 저는 전부터 시댁 식구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차피 가봤자 좋은 말 듣지 못할 것 같고 괜히 저희 부모님의 기분만 안 좋아질 것 같아 남편한테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남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는 듯 하더니 갑자기 말을 딱 자르면서 한다는 말이 요즘에는 양가 집안끼리 여행도 다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행까지도 다니는 시대라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남편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얼굴 보고 식사하는 건데 어려운 관계에서 자기 부모님이 말을 함부로 하겠냐며 제가 너무 예민하고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넘기려 했지만 남편의 말은 저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어요.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되려 제가 양가 집안의 분열을 일으킨다고 큰소리치는데 기분이 정말 상했었죠.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다 보니 결국 또다시 안 좋은 감정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아 버렸어요. 우리 가족이 당신 집안을 뭐 잡아먹는데? 뭐가 그리 겁이 나서 식사 초대를 거부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네가 그렇게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잘라버리면 양가 집안 좋아지기는커녕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가지게 된다고. 우리 엄마가 초대를 했는데 거절해봐. 그럼 우리 엄마도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지? 그렇게 되면 모든 화가 누구한테 가겠어? 전부 당신한테 갈 거 아니야?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는 거고 나는 화풀이 대상이 될 텐데 내가 왜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 내가 말하는 뜻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야? 힘들게 먼 길을 달려오셔서 시부모님과 좋게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누가 뭐라고 그래? 어머님은 꼭 잘 나가시다가 결국 그 끝은 항상 좋지 않잖아. 어느 정도면 이해라도 하지. 아무리 좋게 해도 어머님은 무조건 상처만 주려고 그럴걸? 내가 하루 이틀 겪어본 것도 아닌데 어머님 성격 모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님 성격상 단순한 이유로 초대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상황 판단 잘하는 게 좋을 거야. 가뜩이나 우리 엄마랑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괜히 이번 일로 또 찍히지 말고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는 게 서로가 피곤하지 않은 일이야. 사소한 감정들 때문에 괜히 안 갔다가 우리 엄마 등살에 힘들어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내 말 듣는 게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만 알아도. 나도 이런 일로 당신이랑 오랜 시간 대화하는 거 정말 피곤하다. 남편한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예상대로 시댁 입장에서만 얘기했지 저희 가족이 어떤 기분인지는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입만 아프게 남편과 대화한 걸 후회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시모와 전화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성격을 워낙 잘 알다 보니 전화하기가 좀 꺼려졌지만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서 밥 먹는 게 불편할 것 같았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로 좋게 풀어나가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뭐 초대하는 게 쉬운 줄 아니?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너는 너희 집안 생각만 하는 거니? 음식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니다. 네, 당연히 잘 알죠.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머님이 고생해서 음식 만드는 거 부담스러워 하세요.
나중에 경조사 있으면 그때 겸사겸사 얼굴 뵙고 식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저희 가족을 초대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제가 일을 해서 미리 가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괜찮으니까 일 다 마치고 와도 된다. 내가 얘기하는 건 사돈분들이 올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너 생각은 나한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내 말 알아들었니?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무조건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대충 알아들으시고 다음을 기약하면 됐는데 시모는 제 생각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한 번 내린 결정 번복하시는 일이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문제를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려 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시모가 원하는 대로 일단 저희 부모님께 시모가 식사 초대를 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제 첫마디에 얼굴 표정이 굳으셨네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딱 봐도 알 수 있었지만 부모님께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신 뒤 결국 시모의 초대에 응했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놀랐지만 부모님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시댁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시댁에 가자마자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회사에 일이 있어서 시댁을 늦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많이 답답했는데 부모님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시부모님한테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 것 같아 점점 더 걱정은 커졌고 이 일로 인해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근무 시간이 끝이 나고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로 시모 행동에 입을 다물 수 없었고 남편은 옆에서 거들고 있었어요. 아유, 빨리 해야 저녁을 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날밤 새겠습니다. 어차피 주말이니까 다음날 집에 가셔도 상관없잖아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 앞길 터준다 생각하세요. 이 일이 끝나면 앞으로 제가 우리 새며느리 딸처럼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일하시는 게 영 시원찮다면 그건 말 안 해도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식사 초대를 하려고 저희를 부른 게 아니라 김장 때문에 부른 거였어요? 지금 저기 산처럼 쌓아놓은 배추를 저랑 이 사람 보고 절이라고요? 저희 가족은 매년 이 정도 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곧 있으면 동네 사람들 오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잖아요. 사돈지간 어려운 게 있으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런 걸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오늘은 배추 절이는 것까지 할 테니까 더 어두워지기 전에 서두르세요. 제가 식사 초대한다고 했는데 약속 안 지키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땀 흘리고 움직여줘야 음식 맛도 좋아지는 거라고요. 사부인께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문제인 거죠.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일할 복장이라고 생각되세요?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대문 앞에 서서 시모가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곤 너무 충격을 받아 그 광경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신우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모르게 일단 몸을 급하게 숨겼어요. 당장 대문을 박차고 한바탕 난리친 뒤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신우와 남편의 대화 내용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급하게 몸을 숨겨 신우와 남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둘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엄마가 그랬다니까.
안 싸던 버릇 들인다고 배추 400kg 절이게 할 거라고 아빠랑 대화 나누는 거 똑똑히 들었다니까. 아무래도 새언니한테 불만 있던 거 새언니 어머니한테 전부 풀어버릴 생각인가 봐. 우리 엄마가 새언니 엄청 마음에 안 들어있잖아.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새언니 아버지도 정말 눈치 없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하면 새언니가 시집살이 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저런 것 보면 새언니랑 성격이 참 똑같은 것 같아. 저런 걸 보고 자랐으니 하는 행동도 똑같겠지.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니까. 그런데 왜 새언니는 안 오는 거야? 퇴근 시간 한참 지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다 정말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생기겠어? 자기 딸이 며느리로 있는데 괜히 안 좋은 모습 보였다가 지키기라도 해봐.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을걸? 그리고 이거 확인해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대로만 진행하면 우리한테 피해가는 일은 전혀 없을 거야.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계획에 차질 없게끔 완벽하게 세운 거니까 너도 마음에 들면 이대로 진행할까 생각 중이야. 동선까지 전부 다 파악했어. 아, 우리가 세운 계획에서 좀 더 보완한 거구나. 몇 번 더 연습해보고 조금의 실수도 없게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아, 그렇다니까. 조금의 실수가 우리 둘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게 될 텐데 내가 설렁설렁 했겠어? 수백 번은 확인해보고 시도해봤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과 신우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희 집안을 정말 낮잡아보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신우와 남편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 신우에게 건네준 알 수 없는 서류를 확인해 보더니 신우는 흡족해 했고 남편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뒤에서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김장김치 같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 또다시 시부모님 편을 들어주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당장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려는데 신우가 서류철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 몰래 뒤를 쫓아갔고 신우가 차 안에 서류철을 숨겨놓고 마당 있는 쪽으로 향하길래 저는 차 안에 있던 서류철을 몰래 빼서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첫 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부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남편과 신우가 정말 정신나간 놈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한쪽 손에 서류철을 들고 대문 옆에 있던 대야를 한쪽 손에 들었어요. 제가 발로 대문을 뻥 차고 들어가자마자 얼굴을 붉히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던 시부모와 저희 부모님이 제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걸 보고 화들짝 놀랐고 남편은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길래 남편의 머리 위로 대야를 뒤엎은 뒤 한쪽에 쌓여져 있던 배추를 주워들어 사정없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머리에 뒤집어 쓴 대야를 집어 던진 뒤 저를 강하게 붙잡았어요. 이거 놔.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운 자식아. 잘들 논다. 너랑 나는 이제 끝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여기 일하러 왔어요? 식사 초대한다고 말해놓고 김장이 웬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당신들은 당해도 싸.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뭔 줄 알아? 이 서류철에 있는 내용 당신들이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개거품 물걸? 잠깐만.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설마 내 차에 있던 거 뒤져서 가지고 온 거야? 당장 그거 안 내놔? 그걸 왜 언니가 함부로 꺼내는 건데?
오빠, 부모님이 못 보게 막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거 일이 돼.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작정했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놀랐나 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거 몰라? 그러게 꼬리를 제때 잘랐어야지. 우리 집안 무시하고 상처 줬으면 똑같이 당해봐야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둘이서 아주 쇼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희 부모님한테 쓸데없는 짓 하기 전에 자식들 관리부터 잘하시죠. 저는 시부모가 있는 쪽으로 서류철을 던졌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들은 시모는 서류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더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을 시부가 주워들어 확인을 했고 남편과 신우는 그 자리에 얼음이 돼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들고 있던 시부는 손을 덜덜 떨면서 남편과 신우에게 서류에 적힌 내용들이 진실이냐고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침묵을 유지한다는 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였고 시부는 혈압이 급상승했는지 목덜미를 잡으면서 힘겹게 정신을 놓지 않고 있었네요. 남편과 신우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계획의 내용들이 짜여있던 서류들에 시부모는 결국 오열까지 했는데 남편과 신우의 한마디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그동안 온갖 사랑을 다 주면서 키웠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거였어?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일을 저지를 정도로 싫었던 거니? 싫다기보단 이런 삶이 지긋지긋해서요. 동생이랑 그냥 둘이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입양됐을 때부터 두 분이서 얼마나 잘해줬다고 그러세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막대했잖아요. 어렸을 때 도망쳐봤자 갈 곳도 없는데 힘들어도 잘 사는 집안이니 붙어있으면 나중에 저희에게도 기회가 올 것 같아서 때를 노리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걸리게 될지 몰랐는데 두 분이 저와 동생에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 정도로 분노가 차오른다고요. 지금은 힘도 없고 나이도 먹었으니 저희한테 의지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때를 기다렸고 이번 가을 단풍 여행이 두 분의 마지막 여행이 되게 하려 했는데 걸렸으니 뭐 어쩌겠어요. 여기서 끝인 거죠. 성격도 정말 고약한 사람 밑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었고 그동안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두 분의 재산만 아니었어도 일찍 뛰쳐나왔을 거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할 말 많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정말 정신 나간 놈인 줄 알았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조금씩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행동이 용서받을 상황도 아니었어요. 방법이 틀렸었고 이런 식으로의 복수는 서로에게 불행만 남겨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범행을 계획하려 했던 이유는 시부모가 남편과 신우를 동시에 입양했었는데 둘이 같은 핏줄이라 서로 떨어지기 싫어해서 입양을 하게 된 거였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은 아니었는데 아이를 원하고 있어서 시부와 의논 끝에 입양을 결정했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무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했었고 그런 고통들을 참아내가면서 지금까지 버틴 거였어요. 시부모는 남편과 신우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 했지만 제가 들어봤을 때도 시부모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악했었던 것 같아요. 대화 도중 남편의 분노는 점점 극에 달하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신우가 남편의 흥분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많았었고 거기에다가 계획과만이 어긋나게 되자 남편은 시부모를 향해 가까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해. 어차피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계획이 틀어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잖아. 우리가 좀 더 철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건데? 나는 저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 못해. 우리를 입양했다고 아버지란 명분으로 술만 먹고 들어오면 우리한테 손 찍어본 기본이었잖아. 기회가 올 때까지 악착같이 버텨왔고 수백 번 준비했던 계획이 전부 물거품 된 것도 모자라 우리 계획을 전부 다 알아버렸는데 내가 왜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어차피 버려졌던 인생 뭐 있어? 여기서 모두 다 그냥 가는 거야. 이건 와. 막지 말라니까. 나도 더는 참지 못한다고.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다 죽자는 거야? 그거 안 내려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우리 가족한테까지 피해를 주려는 건데? 가스 폭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집 전체를 날려버릴 생각이야? 당신 가족들 문제인데 왜 우리 가족이 피해를 봐야 되냐고. 라이터 당장 내려놔.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도 나랑 결혼했잖아. 우린 부부인데 뜻을 함께 해야지.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언젠가는 가게 될 텐데 지금 간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겠어? 자, 잠깐만. 네가 원했던 게 뭐야? 돈이야? 아, 그거면 돼? 평생 먹고 살 정도로 주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원하는 금액만큼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둘이 멀리 가서 살아. 지금 이 서방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심 어린 용서를 바라는 건데 여기서 돈 얘기가 왜 나와요?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야? 그래, 내가 당장 무릎 꿇을게. 힘이 없었을 때 술 먹고 너희들한테 저질렀던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우리 좋게 넘어가자. 그래도 너희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선 내가 한 번이라도 손을 올린 적은 없었잖아. 물건 정도야 던진 적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은 없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라이터에 불 붙이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눈 감게 되는 거라고. 한 번뿐인 인생 허무하게 가고 싶지 않잖아. 남편의 돌발 행동에 모두들 온몸이 굳어버렸고 시부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오열을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남편과 신우가 어렸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에 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올릴 만큼 버릇처럼 행동했었는데 그게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지만 남편과 신우는 가슴속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고 그런 마음을 시부모가 풀어주지 않아 분노로 바뀌게 된 거였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남편은 결국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려던 찰나 김장을 도와주려고 동네 분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됨과 동시에 주민들이 남편을 덮쳐 재앙이 될 뻔했던 상황을 겨우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민들에게 제압을 당하게 되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던 시부가 몸을 일으켜 남편을 향해 달려가더니 쉬지 않고 발길질을 퍼부어댔어요. 시모도 남편에게 죽을 거면 혼자 죽지 잘못도 없는 애먼 사람까지 떠나게 하려 한다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신우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말리다가 되려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네요. 시모는 어렸을 적 남편과 신우가 말도 잘 안 듣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손을 몇 번 올린 건데 그걸로 사람 목숨을 헤아려 들었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키워준 거에 대한 보답이 고작 이런 거냐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이 문제로 결국 경찰까지 오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일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는 남편과 신우가 법적 처벌을 받길 원했지만 시부모가 애초부터 원인 제공을 했던 상황이라
경찰들은 가족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했어요. 시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현재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신우 또한 시부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런 집안과 계속 엮이는 건 저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게 될 거라면서 서둘러 이혼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좋게 끝내긴 했지만 남편은 마지막에 저에게 위협을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시부모를 헤아려 했던 계획을 세우느라 많이 예민해져서 저에게 날카롭게 대했던 모습들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던 터라 어떤 말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우 시댁 집안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시모도 저희 부모님께 400kg 김장을 담그라고 했던 걸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같지만 그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살아온 남편과 신우도 결국 온전한 정신은 아닌 듯 보였어요. 다들 병들어 있었고 평범하게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됐지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결혼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면 분명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피해가 오게 됐었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 입양을 결정하는 거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입양 자체가 쉬운 문제도 아니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막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입양을 한다 해도 사람인지라 아이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테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서 평생 상처로 남아 후에 본인에게 안 좋은 결말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양만큼은 신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서도 입양 문제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작성하게 되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은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런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응어리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날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언제나 좋은 날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요즘이에요. 벌써 한 해도 가기 시작하여 내년이면 곧 부록이 된답니다. 오늘은 운동도 좀 할 겸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재력이면 재력, 외모면 외모, 학벌이면 학벌,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전 누가 봐도 완벽에 가까운 여자였어요. 기한지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클라리넷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우아하다고 늘 얘기해왔죠. 저 역시도 매 순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런 저에겐 혼사자리가 매우 많이 들어왔지만 부모님은 제가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뒤 천천히 시집가길 바라셨는데 시집가는 게 아깝다며 말이죠. 저 역시도 부모님 밑에 벗어나는 게 두려워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고 지내왔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한 회사원 내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실하고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엄마, 인호 씨 너무 멋있지? 본인 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본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결혼 허락해줘요. 너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박사과정 받고 있는데 공부는 다 마치고 시집 갔으면 좋겠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에이, 시집 가면 공부 못하나? 인호 씨가 뒷바라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 마. 이 사람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 뜻 결정해줘요. 언제 한번 내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결정한 적 있어? 없잖아. 부탁이야. 네가 그렇게 완강하다면야. 엄마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시집 가면 너만 고생인데. 아휴,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음대를 나와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저에게 엄마는 모든 것을 끝마치고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전 하루라도 빨리 남자친구와 살림을 합치고 싶었어요. 저의 완강한 설득으로 부모님은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와 남자친구는 정말 행복한 앞날을 꿈꾸며 기대에 부풀었었죠. 결혼 준비 과정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어떤 드레스를 입어도 다 예쁠 거야. 내가 신부 정말 잘 골랐어. 당신같이 세상에 완벽한 여자가 또 있을까? 에이, 너무 비행기 띄운다. 세상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래도 이렇게 항상 예쁘다고 해줘서 고마워. 예쁘니까 예쁘다고 하지. 난 안 예쁘면 절대 빈말 안 해.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언제나 옆에 있어줘. 자기는 꼭 외모 얘기만 많이 하더라. 내가 만약에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나랑 결혼할 일도 없었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아니, 전혀. 난 외모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데? 물론 외모도 매우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안심해. 남편은 절 분에 넘치게 사랑해 주었고, 남편을 만날 때면 항상 공주가 된 기분에 언제나 들떠 있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아주 귀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클라리넷을 배우고 싶다며 레슨 신청을 한 친구였고,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친구였어요. 취미 레슨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민해진 일도 없었고, 저와 취향도 매우 비슷한 친구였죠. 어찌나 죽이 잘 맞는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된 인연 중에 정말 손꼽아 몇 안 되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자부했어요. 언니한테 레슨 받는 날이 기다려져요. 결혼 준비 중이시라고 했죠? 너무 부러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 언닌 모든 걸 다 가졌네요. 그리고 착한 성품까지. 진짜 본받을 게 많은 언니라니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에이, 아니야. 얼마나 호당미가 넘치는데. 좋게 봐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취미라고 하기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전공자 할 수도 있었겠다. 외모도 너무 아름다운 게 클라리넷이랑 잘 어울려. 이건 빈말 아니야. 에헤, 고마워요, 언니. 예쁘단 말 언니한테 처음 들어보네요. 사실 다 뜯어고친 거거든요. 워낙에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어서. 어머, 정말?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다. 그리고 성형이 뭐가 어때서 잘만 되면 좋은 거지. 너무 예쁘게 잘 됐는데? 어디 가서 얘기 안 해도 되겠어. 분명 본판도 엄청 귀여웠을 거야. 분명하지. 내가 장담해. 그리고 현재가 중요하니까 좋은 거지. 취미 레슨을 하던 친구와 가까워져서 서로의 말 못할 고민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고, 동생은 외모의 콤플렉스로 인해 저에게 전신 성형을 하였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마음씨도 그렇고 성격까지 너무 좋은 친구였죠. 저에겐 그런 부분이 전혀 나쁘게 다가오지 않았고, 저와 개인적으로 친해지게 되자
제 남편 될 사람까지 종종 모여 셋이서 밥을 먹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니 제일 행복하면서 만족스러웠고 이 행복이 지속되길 바랬어요. 아유, 이렇게 미인이 오실 줄 알았으면 더 좋은 레스토랑으로 모시는 건데 자기 왜 얘기 안 했어? 자기만 오는 줄 알았네. 깜짝으로 데리고 온 거지. 여기 식당 한 번도 안 와봤다고 해서.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네. 인사해, 민지야. 내 신랑 될 사람. 안녕하세요. 처음 뵐게요. 인성이 참 좋으시네요. 언니한테 클라리넷 취미 레슨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좋네요. 역시 예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 어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일까? 반가워요. 자주 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니 정말 좋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셋이 모이는 날이 잦아지면서 친한 동생이 된 제 수강생은 제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답니다. 정말 친동생이 생기는 기분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하지만 동생은 과거 외모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어서 가끔가다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정말 심히 걱정이 될 정도로 마음이 아팠죠. 언니, 나 폐소공포증 있거든. 엘리베이터는 언니 혼자 타야 할 것 같아. 걸어 올라갈게 나는. 미안해. 어머, 많이 심한 거야? 아니야. 같이 걸어 올라가자 그럼. 어떡해.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높은 층으로 잡았네. 어쩌냐? 아니야. 괜찮아. 난 걸어 올라가는 거 익숙하니까 내 걱정 말고 언니 혼자 올라가. 알겠지? 미안해. 신경 쓰이게 해서. 동생은 폐소공포증 얘기를 하며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던 동생은 늘 사람들의 안주거리처럼 입방아에 계속 올랐고 심지어는 회사에서까지 왕따가 이어졌다고 했어요. 회사 내에서 가장 심하게 왕따를 당한 동생은 결국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전신 성형과 함께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환골탈태를 했다고 했죠. 진짜 대단하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데. 너무 고생했네. 이제 과거는 잊어. 고마워, 언니.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진작에 언니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늘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었어. 그래도 지금에서야 언니를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 나도 언니 편이 되어줄게. 그리고 사실 나 뚱뚱하고 못생겼을 때 언니 만났던 거 알아? 아마 언니는 못 알아보겠지만 그때 언니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내가 울고 있을 때 날 위로해줬어. 혹시 몇 년 전에 언니 학부 앞에서 울고 있던 나 기억해? 아마 언니는 기억 안 날 거야. 어머, 그게 너라고? 왜 기억이 안 나?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지나가던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 너였구나.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렇게 서럽게 울어. 그때도 귀여웠는데 참 네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깊은지 몰랐어. 어쩌니? 그래서 언니한테 꼭 레슨 받고 싶었어. 언니랑 정말 가까워지고 싶었거든. 그래도 이젠 괜찮아. 멘털이 단단해졌거든. 동생은 저에게 무한정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에 우러나서 잘해준 것뿐인데 이렇게 고마워하니 제 마음이 더욱더 고마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 예전에 레슨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학교에서 나와 주차장에 가던 중
길에서 울고 있던 제 눈엔 그저 귀엽기만 한 여자아이가 그 친구라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너무 서럽게 울어 제 마음이 더 아팠는데 그래도 이렇게 극복을 했다니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보통 인연이 아닌가 싶은 게 정말 친자매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귀한 인연을 얻은 것에 감사하고 전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네가 드디어 내 신부가 된다니 너무 기쁘다. 평생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말 잘해줄 거야. 영원히 우리 잘 살아보자. 어, 나도 잘할게. 우리 앞날을 축복해주는 이가 많은 만큼 아마 더 행복하게 살겠지. 항상 헌신적이게 나만 바라봐줘서 고맙고 사랑해. 저희는 그렇게 영원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였어요. 얼마나 행복한 신혼생활이었는지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답니다. 시댁에서도 절 극도로 예뻐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고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던 찰나 전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즐겨 타던 바이크를 같이 타다가 마주오는 차량에 뒤에 타 있던 제가 날아가게 되었고 그때부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제 앞에서 부모님은 무척이나 슬프게 울고 계셨어요.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은 오래 지나 있었더라고요. 정신이 드는 거야?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엄마, 너 잘못됐으면 따라서 가려고 했어. 아휴, 고맙다. 아, 엄마, 아빠, 죄송해요. 걱정 많이 했지? 근데 내 손이 왜 이래?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아휴, 큰 사고였어. 너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하더라.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 방법이 없대. 한참이나 혼수 상태였던 제가 깨어나고 마주한 사실은 제 한쪽 손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절대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은 절단에 동의하였고 전 그렇게 평생 장애를 얻고 살아야 했습니다. 악기를 하던 손이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사랑하던 클라리넷을 포기해야 했어요. 이제 손이 없어진 이상 클라리넷을 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엄마 아빠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지만 한순간에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된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저만 온 게 아니라 제 남편까지 같이 왔고요. 중상을 입은 저와는 달리 가벼운 경상만 입었던 남편은 치료 후 바로 퇴원을 했었고 그렇게 제가 깨어나길 기다렸다고 했어요. 제 손이 없어진 걸 알게 된 후 남편 또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 부모님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 얘기를 들은 후부터 남편은 병원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나중에 가서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땐 괘씸을 따질 겨를도 없이 그저 저 하나만 깨어나길 바라고 바랬던 날들이었죠. 아휴,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해. 엄마가 달려갈게. 좀 집에서 쉬다가 가라니까. 하긴 너희 집이 이젠 거기지만. 아니야. 그래도 이제 적응해 봐야지. 이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요. 나 씩씩하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힘들면 당장 전화해. 참을 필요 없어.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는 어떻겠어?
자네도 좀 힘써주게. 미안하고 고마워. 아니면 애초에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떤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건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 뭐, 어쩌겠어요. 제 팔자인걸. 뭐 저한테 많은 걸 바라진 마세요. 장인어른 말씀대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이 시간에 길 막히는 시간이라 얼른 저희 먼저 가볼게요. 아, 빨리 따라와. 자네, 진짜 미안해. 아니, 고맙고. 우리 딸 잘 돌봐주길 바랄게. 혹시라도 어려운 거 있으면 당장 연락 주고. 연락 주시면 뭘 해주실 수 있는데요? 아, 저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두 분도 좀 가만히 계세요. 가자. 병원 지겹다. 엄마, 연락할게요. 당신도 엄마 아빠 가는데 인사 좀 잘 드려.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 병간호 해주신 건데. 당연히 딸이 불구가 됐는데 이 정도도 안 하는 부모님이 계시냐? 아, 시끄럽다. 나 진짜 지치니까 빨리 가자고. 남편의 처음 보는 태도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남편 또한 지금은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부모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얼굴은 수심이 그득했는데 더 이상의 불만을 만들면 가등이나 심적으로 힘든 부모님이 더 힘드실까봐 입을 꾹 다물었죠. 그리고 퇴원 후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날 그동안 너무 걱정해서 놀랐나 싶기도 했고 이렇게 손이 한쪽 없어지고 나니 변했나 싶은 것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남편은 정확히 그날부터 제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절 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처음으로 그런 모멸감도 느껴봤습니다. 저와 결혼한 이유가 온전히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은 정말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거든요. 늘 공주처럼 대해주던 옛날과는 다르게 절 업신여기고 모욕을 주는 일이 허다했고 그런 모습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이제 장애인이면 연금 나오잖아. 빨리 등록해야겠다. 연금이라도 받아야지. 주차 같은 것도 혜택 보게. 아, 내가 장애인 남편이 되다니. 진짜 인생 모른다더니 왜 하필? 그리고 하필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장애가 있을 게 뭐냐 진짜? 뭐? 지금 태어난 사람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알던 사람 맞나 싶어 정말. 나도 위로받아야 될 판국에 널 위로해야겠냐 내가? 어떻게 보면 분하고 억울한 건 나야. 널 어떻게 이제 데리고 다녀? 말 다 했어? 막말로 당신이 그날 드라이브만 가자고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오토바이를 끌어가지고는. 내 탓하는 거냐? 그래, 너도 누구라도 탓하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건 네 운명이지. 나 보면 멀쩡하잖아. 네 팔자라고 그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이런 막말 못해서 아주 공주대접만 해주더니. 그래서 지겨웠어 나도. 지가 무슨 진짜 공주라도 되는 것처럼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손 없는 공주도 봤냐? 하녀도 못할 거야. 손이 없으니. 됐고, 신랑이 하지 말자. 나 지금 가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거든. 건드리지 마. 남편의 막말에 정말 상처를 많이 받는 나날이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죠.
늘 밖으로만 놔둘던 남편은 어느 날은 저에게 통보를 하였는데 그 통보를 듣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있나 싶었어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만 헤어지자. 어차피 혼인신고 전이니까 나 총각인 거 알지? 그냥 놔줘. 사실 여자 생겼어. 새 출발할 기회라고. 이제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냥 깨끗이 헤어져 주면 돼. 너랑 같이 사는 거 자체가 네 욕심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변하니? 평생 나만 보고 살겠다더니 손 이렇게 되자마자 여자를 만나? 사람 속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이 한창인 나이에 그럼 내가 장애인이랑 살아야 하냐? 너도 욕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가 볼 게 뭐가 있어 이제. 꼴랑 집 좀 사는 거? 그거야 나도 벌면 되는 거고. 우리 집도 어느 정도 재산은 있어. 그리고 네가 이제 뭘 할 수 있는데. 혼인신고도 안 한 이상 법적으로 나 깨끗하고 너만 나 깔끔히 놔주면 지금 만나는 여자랑 그냥 깔끔하게 결혼할 수 있거든. 그냥 나한테 피해 보상한다고 생각해. 네가 나 정신적 충격 준 건 사실이잖아. 내가 장애인 남편이 되는 거 자체가 충격이거든. 신혼 2개월 사고로 내 한 손을 잃자 재장가 간다며 짐을 싼 막장 남편이었어요. 전 그냥 남편을 놔주기로 결심했는데 어차피 변한 사람 붙잡고 싶은 마음도 용기도 없었고 저 역시도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그냥 제 삶도 마감하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떠난다는 사람 붙잡을 용기조차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 다 떠나가라 싶은 마음이었고 모든 걸 정리하고 저조차도 이 삶과 안녕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날이 버티고 버텼던 때였거든요. 그래, 헤어지자. 당신 말대로 우린 법적으로 깨끗한 사이니 당신 붙잡지 않을게. 대신 나한테 죄책감은 가지고 살아. 네가 나한테 미안해 해야지. 내 인생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몰아넣었으니 말이야. 다신 볼 일 없도록 하자. 피차 뭐 엮인 게 없으니 그냥 몸만 헤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 손으로 뭘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딸 부모가 내버려두진 않겠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사람을 내가 잘못 알아본 거지. 누굴 탓하겠어? 내 발등 내가 찍었지. 그래, 당신도 잘 살아. 뭘 말이 많아. 됐고. 그래도 내가 참고 너랑 살려고 했다는 것만 알아둬. 근데 절대 참아지진 않더라고. 말이 되냐? 겉모습이 멀쩡해야 어딜 데리고 다니더라도 데리고 다니지. 난 하자 있는 것들은 절대 못 참아지더라고.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하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변치 말자고 다짐하였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졌습니다. 남편과 헤어짐의 아픔보다는 솔직히 갑자기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하였고 제가 몸이 안 좋아지고 클라리넷을 할 수 없게 되자 주변 지인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애초에 그렇게 저에게 잘해줬던 사람들도 늘 제 옆에서 힘이 돼주던 친구들도 안타까움만 할 뿐 사실상 하나둘 떠나갔어요. 그 시기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고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100번은 넘게 했지만 제가 혹여나 잘못될까 저만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부모님을 두고 이 생 쉽게 마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사는데 엄마가 기분 전환을 시켜준다며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노력하는 엄마를 위해 밝은 척 웃으며 백화점에 가게 됐어요.
네가 어떻게 여기에? 아니, 그리고 두 사람이 여기 어떻게 같이 다닐 수가 있어? 너 연락도 안 되던데. 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여기서 만나네. 진짜 세상 좁다. 나 민지랑 재혼했어. 알지? 네 절친한 동생. 네가 또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네. 너 덕분에 민지 알게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재혼하게 됐어. 아니, 초혼이나 다름없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민지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왜 그랬는지 그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전 뛰쳐나갔고 너무 수치스럽고 숨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 엉엉 울다 이건 아니다 싶었고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서 택시를 타고 전 남편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 남편과 동생은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와 있더라고요. 전 그 즉시 동생과 남편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고 순간 동생이 절 끌어안더라고요. 형님, 이제 형님인가? 내가 하는 거 잘 지켜봐줘, 언니. 절대 실망시킬 일 없으니까. 지금이야. 잘 봐. 남편의 재혼녀, 즉 제가 정말 좋아했던 동생이 절 덥석 앉자 온 집에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또한 재혼녀가 절 끌어안으니 놀랬고 그때부터 재혼녀가 내뱉는 말들은 저와 전 남편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정말 기갈나는 말이었죠. 이제 정체를 밝힐 땐가? 언니한테 연락 안 그래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나한테 속은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속은 거야. 알아? 재혼? 초혼? 웃기고 있네. 넌 나한테 노란한 거라고. 나 모르겠어? 유민지. 아니, 전 이름은 유성은. 당신 회사의 그 뚱순이 유성은. 당신이 매일 회사 사람들이랑 모여서 내 욕하고 나 조롱하고 그렇게 한 거 기억 안 나? 뭐? 유성은? 그 뚱녀 말하는 거야? 거짓말 마. 얼굴이랑 몸이 이렇게 다른데 무슨 네가 유성은이라는 거야? 회사에서 당신이 주도하는 그 집단 따돌림에 상처받고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와 전신 성형했어. 그리고 복수를 꿈꿨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던가? 하필 내가 좋아하는 언니의 예비 남편이더라고, 네가. 언니 때문이라도 복수를 접어야 하나 싶었어. 언니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웬걸? 너랑 언니 사고 소식 듣고 언니 이렇게 되고 나서 네가 어떻게 할지 지켜봤어. 근데 역시나 넌 외모를 제일 중요시 여기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던 언니를 가차없이 버리더라? 그리고 난 결심했지.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날 위해서 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결혼 선물로 이 집도 내 명의로 해줬지 아마? 고마워. 잘 받을게. 당신 때문에 전신 성형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에 비해 세 발의 피지만 위자료라고 생각하지 뭐. 또 차 사줘서 고맙고. 그래도 외제차라 그런지 꽤 값이 나간단 말이야. 이제 넌 나한테 버림받은 거야. 가차없이. 남편은 경악하며 말을 잇지 못하였고 저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동생은 저와 동생의 복수를 위해 남편과 제가 헤어지는 틈을 타 남편에게 접근했고 외모가 우선인 남편은 예쁜 동생을 보고 다시금 결혼을 결심했던 거였죠. 본인은 호적상 깨끗하지만 재혼인 걸 감안하여 집이며 차며 아주 갖다 바쳤고 말이에요. 그리고 동생은 모든 걸 본인 명의로 해놓은 뒤
남편을 제가 보는 앞에서 뻥하니 차버렸답니다. 정말 대반전이었고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남편 또한 소리를 질렀고 말이죠. 니네 쌍으로 짰지? 날 갖고 놀아? 집이랑 차 당장 내와. 절대 못 줘. 너도 나 속였잖아, 이 뚱녀야. 네가 개였어? 난 속인 적 없어. 당신이 의심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대로 해. 당신이 원해서 집도 차도 다 해줘놓고 이제 와서? 언니한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해. 네가 오토바이만 타자고 안 했어도 언니가 이 지경이 됐겠니? 그래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인성 안 변하지? 나이 처먹고 회사에서 정치질이나 하는 너 같은 놈이 변하겠냐? 언니는 너한테 아까운 존재야.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아. 언니, 가자. 절대 이 인간이랑 다신 엮이지 마. 언니가 100배, 1000배 아까우니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럼 네가 성형 전에 널 힘들게 했다던 인간이 저 인간이었어? 그때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왜 말하지 않았어? 외모만 중시하는 인간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니, 이 바보야. 아니야. 언니 덕분에 그래도 나 많은 용기를 얻었어. 언제 복수하고 터트리나 했더니 딱 시기도 좋았고. 이제 저 인간이랑 엮일 일 없으니까 속이 다 후련해. 언니,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이 나쁜 인간아. 넌 내가 절대 이대로 순순히 놔주지 않아. 끼리끼리 어울린다더니. 뚱순이의 장애인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그러니 서로가 알아보고 친구가 된 거겠지만. 눈물이 정말 흐르다 못해 넘쳐났어요. 타인이 이렇게까지 절 생각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죠. 전 동생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저 역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뺨을 세게 날려버렸어요. 그동안의 분노가 많이 쌓인 덕분인지 남편은 제가 날린 뺨 한 대에 나가 떨어졌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다 시원한지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쁜 놈. 너 같은 놈이 진정으로 뉘우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평생을 네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 알겠니?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아. 몇 명한테 피해를 주고 살았던 거야. 모든 걸 외모로만 판단하는 놈. 이 정도가 약가인 줄 알아. 네가 한 짓에 비해서. 이것들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힌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수모? 그깟 이런 게 수모라고 하니? 네가 한 짓들을 생각해. 너란 인간 갱생되진 않겠지만 벌은 받아야 할 거야 아마. 남편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동생과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역시나 갱생불가의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다니던 회사에서 다행히 연락하는 사람을 만나 남편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폭로하였고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게 회사인 남편에 대한 온갖 얘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일보다도 더 부풀려서 말이에요. 남편은 그 어떤 벌보다도 무서운 사람들에 의한 손가락질을 당하고 회사를 다니는 내내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더라고요. 결국 퇴사까지 하고 잠적을 했습니다. 전 이날 일을 계기로 동생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이럴 수 없었을 거야. 난 그냥 이대로 용기도 못 내고 살아갔겠지.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복수해주어서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난 너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어쩜 넌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니? 날 다 외면할 때 모르는 언니가 나한테 손 내밀어 줬잖아. 언니의 위로 한마디가 나한텐 얼마나 힘이 됐는데. 그날 일을 계기로 더 사라지게 되었고 이렇게 살 수 있었어. 앞으로 내가 언니의 손이 되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맙다. 내가 너한테 해준 건 정말 작은 관심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너한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아직 일러. 그놈 콩밥 먹여야지. 내가 다 알아봤어, 언니. 언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언니 이렇게 만든 거 벌은 받아야지. 유일하게 제가 몸이 다치고 제 곁에 있어준 친구가 그 동생이에요. 그리고 모든 의욕을 잃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동생이 유일하게 저를 위해 발벗고 뛰어주었고요.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가 남편이었고 저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직접 변호사를 만나 다 알아본 것이죠. 전 그렇게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남편은 저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가 심각하여 징역형을 받았답니다. 진작 이런 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삶에 의욕이 없다 보니 이런 걸 알아볼 여유 또한 없었는데 동생이 알아서 척척 모든 걸 진행시켜 주어서 전 동생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답니다. 아니 내가 고의로 사고를 냈냐고. 억울해 진짜. 집이며 차며 다 뺏기고 하다하다 직장까지 이뤘는데 이젠 나보고 깜빵까지 가라고? 너네 둘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너무한다 진짜. 뭐? 너무? 그래.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외모만 볼 수 있고 장인이 된 부인 버릴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행동들을 하고 최소한 양심과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했어, 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며 네 잘못은 없다고 했지? 거기에 대한 벌이야. 그렇게 뻔뻔한 얼굴을 한 죄라고 해두자. 너 같은 인간은 깜빵에 가도 정신 차리지 못하겠지만 벌은 받으렴. 제발 고소만 치하해줘라. 아니 합의해줘 그냥. 빨간 줄 그을 순 없잖아. 앞날이 구말리 같은 청년인데. 나도 앞날이 구말리 같은 청년이야. 그런데 난 손을 잃었잖아. 그깟 깜빵 가는 게 그렇게 무섭니? 나보다 무서울까?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고 결국 벌을 달게 받기로 하였어요. 마지막 재판에서 얼마나 울던지 참 인간이란 저렇게 나약한 존재면서 이기적인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제 편에 서서 정말 도와준 은인이나 다름없는 동생과 아직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지금은 의수를 차고 지내 많이 적응을 하여서 남들이 보기에 가끔 의수인 줄 모를 때도 있어요. 모든 게 완벽했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지만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비록 예전과의 삶과 지금의 삶은 정말 많이도 달라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름의 행복을 찾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은 요즘이랍니다. 지금 이 글을 쓰기까지 5박 6일이 걸렸네요. 남들에겐 쉬워 보일지라도 저에겐 정말 큰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답니다.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